저는 백양중학교 교장 유여록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와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부모님께서 변화하는 어떤 시대에 중학교 1학년 내 자녀가 들어가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6학년까지 내 자녀를 잘 키워서 내년도에 중학교 1학년에 올려보낼 때까지 잘 키워주신 점 너무나 감사드리고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보내고 시작할까요? 예, 저도 이제 학교의 교장이기도 하지만 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교육청에 굉장히 잘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공교육 속에서 정말 잘 자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은 혜택만큼 학교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공교육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학교를 설계해서 경영을 해야 될까는 고민들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022 개정교육과정이 내년도부터 도입되다 보니 이 관련된 TF 위원도 하다 보니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고 간략하게 어머님들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었는데 내년부터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어머님들 자녀부터는 이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1번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는데 생각 열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생각 열기라는 관점은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굉장히 시간이 깁니다. 근데 중학교 3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나는 이 3년 동안 내 자녀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올라가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포인트를 맞추고 오늘 이 강의를 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수업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역량을 우리 애가 길렀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조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중학교 자녀를 둔 부모인데 내가 가져야 될 어떤 역할 3년 동안 무엇이 있을까, 요 포인트 두 개를 맨 끝에 제가 한 번 더 발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듣고 요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맨 첫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 하고 달라진 게 조금 큰 글자, 주도적인 사람, 저기에 방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도 창의, 융합, 포용성 이런 개념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주도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가 2022 개정교육과정의 어떤 그런 비전이고 학생상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아시다시피 미래가 너무 불확실합니다. 그렇죠? 인구 구조도 변하고, 그 다음에 기후, 생태 환경도 변하고, 그 다음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 아가 무엇을 많이 아느냐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 줄 아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님들 자녀들 무엇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공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과라도 깎을 수 있습니까? 집에서. 아니면 자기 가방을 정리하거나 책상 정리하는 거 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저는 이제 애들 둘이가 하나는 이제 제법 키웠기 때문에 대학교도 있고 이렇게 더 공부한다고 석사 과정에도 있고 하는데 옛날에는 학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애들 조금 키워보면 알겠지만 야가 어느 대학 출신이다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합니다. 무엇을 해도 그렇고. 그러면 내 아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역량입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은 내 아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미래 사회에, 그래서 미래 대응을 위한 어떤 교육과정을 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초 소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언어 역량, 그 다음 수리 역량, 그 다음 디지털 역량,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한 어떤 교육과정들이 형성돼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아이들이 다 잘하는 것보다 내 아가 어떤 특이 다 다릅니다. 개성이 다 다르고, 그래서 맞춤형
어떤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개정 교육 과정을 갖다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로 교육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서울에 있는 아랑 부산에 있는 아랑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학교에다가 자율권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되겠다. 같은 부산이라도 해운대 지구에 있는 아이들하고 제가 있는 북구 지역의 아이들하고는 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에 자율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학교 자율시간이라든지 선택교과의 과목이라든지 선택교과를 학생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복수 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포인트로 개정교육과정이 변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워낙 디지털을 중요히 생각하기 때문에 정보 실수가 확대가 됩니다.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수업도 깊이 있는 학습을 하라고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맨 처음에 있는 저줄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개정교육과정에도 아이들이 길러야 될 핵심 역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역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6가지 역량을 키우고자 한다. 다 좋아 보이는 역량입니다. 어머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기 관리 역량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 정보 처리 역량 또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쭉 봤을 때 어머니께서는 어느 역량이 우리 아가 좀 중학교 3년 동안 좀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역량들이 있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자기 관리 역량이 중학교는 굉장히 중요하게 키워져야 될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한 개 더 고르라면은 저는 협업적 소통 역량,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다 길러야 되긴 하는데 요 역량이 중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 가보면 코로나 시국기에 말씀 많이 들었다 아닙니까? 학교 현장에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가슴이 아프고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아가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서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그걸 갖다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길러야 될 역량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머님께서는 굉장히 A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역량 개정교육과에서는 중요시 생각한다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뭐가 도대체 바뀌었단 말이고, 내 연수 이것저것 억수로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모르겠다. 5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에서 쭉 하는 거 다 합니다. 하면서 핵심적으로 바뀐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했다시피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학교 자율시간을 운영해라, 그렇습니다. 학교 자율시간이라는 것은 3년간 한 학기 이상 학교 자율적으로 새로운 과목을 하나 개설해서 33시간 이상 한번 해봐라. 그게 학교 자율시간 확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초등학교에 공문이 하나 갈 겁니다. 해당 근처의 중학교에서 사전 의견 수렴을 하게 돼 있거든. 신입생 그 예비 소집 때 받게 돼 있어요. 그래 이 중학교에서는 새끼줄을 짤까 아닌가 봐요. 우리 아이들이 올 아이들이 이걸 원한다면 우리가 그런 과목들을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아마 자율시간이 도입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율시간 도입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군에 아시다시피 뭐 국어, 사회, 역사, 도덕 이런 거 배우는 건 압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국어 과목 밑에 생활 속 문학이라는 과목을 갖다가 34시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면은 국어 과목 밑에 저런 과목들이 학교 자율시간으로 개설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생활 스포츠의 이해라는 과목이 저기다 개설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개설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교는 교과 수업은 싫다. 선택 과목 쪽에 나는 뮤지컬이라는 과목을 우리 학교에서는 개설했으면 좋겠다 해서 개설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는 게 교과 과목 속에 저렇게 개설이 국어나 체육처럼 되면은 성취도가 나와야 됩니다. A, B, C, D, E 해가지고 수행평가를 치든지 지필고사를 치든지 성적이 나오는 형태고, 그 다음에 선택교과에 저렇게 뮤지컬처럼 들어가면은 이수, 미이수 해가지고 P, F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아이들 부담이 별로 없는 거지. 그럼 학교 자체나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은 주로 어떤 과목을 많이 개설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선택교과 쪽에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그 의견 수렴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운영 방식은 34시간이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가 주당 1시간씩 한 학기를 하면 17시간을 하는 겁니다. 그럼 34시간을 하란 말은 한 학기에 주당 2시간을 하라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저렇게 지속적으로 저렇게 운영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다 우리는 학기 말에
그럼 수업도 다 끝나고 아이들이 뭘 하기 힘든 그 시기에 확 펼쳐서 집중형으로 저렇게 할 수도 있는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집중형으로 하는 학교들이 많을 겁니다. 그 다음 혼합형에서 1시간은 규칙적으로 주당 돌아가고 마지막 학기쯤에 저렇게 5, 6, 7교시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저렇게 운영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학교 자유시간을 개설하는 과목도 틀리고 방법도 틀릴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운영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3년 동안 어느 학기든 한 학기 그렇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다시피 정보교과가 원래 34시간이었는데 68시간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 말은 1학년 1학기 때 주당 2시간 하면은 34시간 한다 아닙니까? 1학년 1학기 때도 하고 1학년 2학기 때도 하면 34, 68시간이 되는 겁니다. 어떤 학교는 1학년에도 박아놓은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2학년에 박아놓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68시간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교과, 이것도 옛날에는 학교에서 정한 선택교과를 부산의 재발견 또는 뭐 재미있는 시사토론, 자 너 그냥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3년 동안 한 학기 이상은 동시에 여러 과목을 개설해놓고 네가 선택하는 과목이 뭐고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개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 신입생 예비 소집일 때 의견 수렴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견 수렴을 갖다 반드시 해야 그걸 받아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짤 수 있다는 거 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3가지였죠. 학교 자율시간, 정보시수 확대, 그 다음 선택교과 복수 개설하는 거. 그 다음에 4번째, 5번째는 그냥 그겁니다. 원래 창의적 체험활동이 4개 영역이 있었는데 자동, 봉진 이렇게 얘기한다 아닙니까? 그 중에서 봉사활동이 그냥 저 3개에 스며들고 3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래서 저렇게 조정되었고, 옛날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절대로 못 건드리게 해놨는데 학교의 자율권과 분권을 주기 위해서 20% 범위 내에서는 시수를 늘리든지 줄이든지 학교 알아서 하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허용적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자유학기 편성도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4개 영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내년에 들어오는 신입생부터는 영역이 2가지로 줄었습니다. 주제선택활동, 진로탐색활동 2가지. 빠진 거는 예술체육활동하고 동아리활동이 빠졌습니다. 왜냐? 동아리 활동이 창체에 있는데 또 동아리 활동하니까 이게 안 맞는 기라요. 그래서 뺐고, 예술체육활동은 시수를 20% 증감할 때 절대로 손 못 대는 과목군이 있습니다. 그게 예술체육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 스포츠클럽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술체육활동에서 빼자. 그래가지고 102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5가지가 우리가 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 더 빠졌네요. 5가지 덜 했네요. 마지막으로 진로 연계 교육 강화입니다. 입학 딱 하고 나면 아이들을 적응하기 위해서 진로 연계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학교마다 뭔가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진로 연계 교육에 관련된. 특히 안 할 수 없는 학년이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반드시 고교 학점제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간다면 시간표를 어떻게 짤 것인가, 그 다음에 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진로 연계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연계 교육이 2015에 비해서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5가지가 주요 핵심 사항입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이 좀 빠릅니까? 말이 괜찮습니까?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모님들도 조금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그냥 마구 그냥 아이들한테 칭찬을 하거나 그냥 니 알아 해라,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하는 시대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거고, 그래서 이해를 못 하셨더라도 책자를 보고 한번 또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교육과정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복습입니다. 자꾸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다 아닙니까? 교과군에는 어머님들은 아시는 과목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국어, 사회역사, 도덕, 수학, 과학기술과정, 정보, 체육, 음악미술, 영어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선택 과목군은 학교마다 다 다른데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 보건, 진로와 직업, 이것 말고도 억수로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교육부가 정한 고시 과목이고, 고시 외로 부산시에서 개발한 과목들이 또 많거든요. 뭐 활동 수학, 그 다음에 뭐 과제 탐구, 뭐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학교마다 개설하는 건 틀립니다. 아까 창의적 체험 활동은 저 3개로 정리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에 저 과목들을 실수를 얼마만큼 할고 이런 거 20%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 범위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시수는 정해져 있으나 학교에 따라서 20%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주당 4시간을 하든 5시간 하든 학교마다 조금 틀립니다. 근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손대면은 절대 안 됩니다. 정보는 무조건 68시간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체육 272, 음악 미술 272는 절대로 감해서는 안 됩니다. 느는 거는 괜찮은데.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아이들이 3년간 모든 학교 다 똑같이 최소 수업 시수인 3366, 3366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저희가 교육과정이 짜지거든요. 그럼 이게 너무 학교 겁니다. 저희 학교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런 표들 보통 보면 학교에 그 학부모총회 가면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들 이걸 볼 줄을 잘 모르십니다. 학교에 딱 보면은 이거는 국어 보니까네 원래 85, 68인데 마이너스 17 자유학기제를 위해서 17시간 내놨군.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쭉 보면은 수학도 하나 내놨고 과학도 하나 내놨군. 영어도 내놨고 진로와 시급을 내놔가 총 85시간을 자유학기를 위해서 내놨군. 그리고 우리 이 학교는 사회는 1학년 3학년, 역사는 2학년 3학년, 도덕은 2학년 3학년 하네? 보이지? 학교마다 조금 틀립니다. 도덕 같은 경우 기술 과정도 좀 많이 틀립니다. 그치? 근데 체육, 음악, 미술은 6학기 전부 다 있습니다. 이거 손대면 안 됩니다. 내 맘대로 빼고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연두색처럼 보이는 이게 바로 아까 말했는 이 우리 학교 같은 건 2학년에 1년간 디지털 리터러시나 뭐 사회 정서 리터러시 같은 게 무슨 과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설문조사를 해서 저 2개 학기에 대해서 복수 선택을 할 겁니다. 과목 여러 개를 열어서 선택받으면 그 과목 제목을 열어가지고 복수 선택을 갖다 해서 선택 과목을 열 거거든요. 3학년 시수 보면 빨갛게 돼 있지. 갑자기 국어가 68대 있다가 60대에 있습니다. 이제 빨갛게 돼 있는 거는 실수를 좀 내가지고 이 주황색 이게 학교 자율시간입니다. 34시간 하라 하니까 어떤 과목 할지는 아이들 의견 들어서 저희들 정할 겁니다. 뭐 대강 철저히 그냥 성장 수업이라고 적어놨는데 과목은 뭐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건데 잘라가지고 이 학교는 학교 스포츠 클럽을 주당 쭉 111 하네. 어떤 학교는 주당 2시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학교는 체육이 조금 덜해서 그렇습니다. 보니까 자유학기제를 하는데 주제 선택 진로 탐색 하는데 주제 선택을 68 주당 4시간 하고 진로 탐색을 34대니까 주당 2시간 하는구나. 이렇게 어머님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맨 끝에 3366인데 3374를 하는구나. 이 학교는 조금 더 많이 하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교육과정 편성표입니다. 3개년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움직이는데 일단 우리 중학교는 1시간 수업이 45분인 건 알고 계시죠? 초등학교는 40분이고 그리고 매일 주 6교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럼 6, 5, 30시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근데 주 2번 정도는 7교시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일이 어느 요일인지는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쭉 있으면 어쨌든 교과는 아시다시피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로 성적이 산출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초등학교는 주로 수행평가를 위주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과목은 5단계 성취도 평가가 있습니다. E 같은 경우에는 그 60점 미만이면 E고 그렇습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악미술체육은 3단계 평가를 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교양 과목, 선택 과목이 주로 되겠죠. 그것들은 전부 다 이수, 미이수, PF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자유학기제 1학기 딱 들어가자마자 자유학기는 어찌 될까요? 성적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자유학기는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고 PF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없지. 그러니까 수행평가는 치나 지필평가는 없고 이제 PF 이수, 미이수 여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결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게 했다 치자. 3년 동안 내가 다 잘했다. 그럼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 되면은 내신 성적을 산출할 거 아닌가 봐요. 그치? 총 300점 만점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이 240점 80% 들어갑니다. 비교과가 60점 해서 20% 들어갑니다. 요 적힌 거는 25학년 고등학교 입학 전형이지 어머님들 자녀님들이 들어가는 28년입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는 데가 그때는 또 다른 그거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치? 보니까
비교과 60점에는 출결이 21점, 자율 12점, 동아리 12점, 봉사 15점 돼 있는데 왜 바뀌어줄 수 있냐면 동아리 봉사활동이 없다 아닙니까? 우리는 세 가지 영역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달라져야 되겠죠.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성적 반영하는 거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5학년도에는 2학년 성적이 40%, 3학년 성적이 60% 들어갑니다. 학기별로 산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2학년 때 40% 들어간다는 말은 2학년 1학기 거 몇 프로 들어가겠습니까? 20%. 2학기 께 20%. 그래 40% 된다 아닙니까? 3학년은 1학기 때 30%, 2학기 때 30% 그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밑에 적힌 것처럼 27학년도 고입 그러니까 어머님보다 위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학년 아이들부터 변형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자유학기 하는 그 학기 빼고 1학년 2학기 성적이 10% 들어갑니다. 어머님들 자녀들은 10%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겠죠. 10% 들어가고 2학년 40%, 3학년이 좀 줄어듭니다. 25, 25 해가지고 50% 들어갈 거니까.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뭐 보통 학교 들어가면은 성적 기말고사, 중간고사 쳤다 해서 성적 쫙 나래비 세워가지고 몇 등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남녀 통합해서 전체 석차를 갖다가 개인별로 이렇게 쫙 내가지고 석차 100분율로 해서 보통은 원서를 적습니다. 고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준화 적용 일반고가 우리 말하는 소위 인문계 학교들입니다. 그 학교들은 매년 차이가 있지만은 석차 100분율이 한 75%, 해에 따라서 74%에서 뭐 끊어줄 때 78%에서 끊어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보통 합격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치?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면은 인문계 갈 성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대부분의 학교 아이들이 특성화 고등학교로 빠져버리면은 인문계 카트라인 밑으로 푹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9쪽에 보면은 저는 간단하게 잘라놨는데 고등학교 151개교 제목이 싹 다 나와 있습니다. 25학년도 기준으로. 항상 고등학교 원서를 쓸 때는 전기에 먼저 쓰고 후기에 나중 씁니다. 그럼 일반 인문계가 평준화 적용고이기 때문에 야는 후기에 씁니다. 12월 초순경에. 그러면 전기에 특목고들이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후기 중에서도 특목고도 있습니다. 어느 학교 외고 국제고는 후기에 씁니다. 그치? 그렇게 해서 학교 이름을 쫙 보고 내 중3 때 가서 정해야지. 조금 늦습니다, 어머님. 지금부터 내 아이의 적성과 야가 어느 방향으로 학교를 보낼지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적하고 떠나서 아이가 공부에 취미가 없는데 굳이 인문계에 가서 꼴등하더라도 네가 인문계를 가라 이런 것들은 아주 우리 때 나이 드신 어떤 그런 분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윤제를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어떤 적성하고 역량에 맞게끔 아이를 고등학교 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할 때 고려할 점 제일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이름 보고 내가 몇 개를 딱 집었으면 그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학교는 한 학년 수가 몇 명이지? 350명이다. 와, 1학년에 350명이면 내신 받기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엄청 좋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가 있는데 1학년이 102명이다. 이거는 내신 받기가 상당히 어렵겠지. 그치? 그래서 그 학생 수, 교육과정을 뭐가 강화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 학교가. 그 다음에 통학거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내가 학교를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내가 어디를 갈 건가 생각해가지고 정해야 되는데 나는 무조건 과고다. 나 뒤에 생각 안 한다. 나 의사 될 거기 때문에 무조건 과고다. 의사 되는데 과고를 왜 갑니까? 그렇지. 그건 안 맞는 거고 과고를 진짜 가고 싶었던 아이들이 자리까지 뺏는 일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조금 덜한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는 정말 과고나 영재고를 이용해서 의대를 가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치? 그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저 학교에 대한 정보 어디서 봅니까? 책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고익 정보 포털 이거는 전국구입니다. 학교 이름만 치면 착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내 아이의 어떤 그런 진학에 대해서 상담을 미리 좀 하고 싶다. 중학교라도. 그러면은 부산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요 건물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약을 해서 하면은 정말 최신 데이터로 해서 상담을 굉장히 잘해 주십니다.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원서 쓸 때는 더 하겠지.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님 때는 자녀들은 당연하지. 당연히 이제 25학년 올해 고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지금 이제 중3 아이들은 이 고교 학점제 때문에 또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님들 자녀들도 고등학교 가면 고교 학점제 적용 학년들입니다. 그치? 그러면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내 적성과 진로 그거에 따라서 내가 과목을 선택해서 3년간 192학점 이상 수강 취득하면 졸업이 되는 그런 제도가 고교 학점제입니다. 그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단계가 있는데 학교에서 일단 교육과정을 짭니다. 학교에 맞는. 그럼 어머니 아이들은 2단계, 3단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진로 학업 설계를 해야 됩니다. 계획서 같은 말도 좀 나오죠. 사전에 그런 계획서를 짜고 상담도 하고 그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그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나는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 과목을 들어야 되고 이 과목을 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거에 맞춰서 3단계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면은 수업 운영할 거고 평가할 거고, 그 다음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냥 막 다 저것만 하면은 그냥 졸업인데 이제는 이수 미수 해가지고 40% 미만 되면은 미수입니다. 그러면 보충 과정을 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192학점을 따면 6, 7단계는 아이들이죠. 학점 취득했으면 7단계는 졸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고교 학점제가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절대로 미수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아닙니까? 그치?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한눈에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표로 만들었는데, 고교 학점제 시작하면은 시간표가 아이들마다 좀 다르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통과 올라줬는데 지금은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 돼야 되고, 그 다음 아까 말했던 것이 성취도가 40% 이상은 돼야 일단 이수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보충 과정을 들어야 되는 기고. 그 다음 학점은 조금 줄었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되면 너무 학교 가서 개설해서 그 과목을 들어서 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변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절대평가 ABCD는 똑같다 아닙니까? 근데 학교의 내신 석차가 상대평가하는 게 옛날에는 9등급인데 몇 등급으로 변했겠습니까? 5등급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은 책에는 나와 있는데 1등급이 옛날에는 4%까지였는데 지금은 1등급이 10%까지고, 옛날에는 2등급이 몇 프로였더라? 11%까지가 2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4% 해가지고 하여튼 2등급까지가 34%까지가 다 2등급입니다. 100% 중에서 34%가 2등급이라는 것은 3분의 1 아이들이 전부 다 2등급입니다. 그러면 옛날하고 다르게 9등급일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조금 가겠지만 지금은 다 이제 뭉뚱그리로 5등급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서는 우리 아가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가 고민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치? 그걸 갖다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그 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런 시스템으로 된다 말씀드렸고 책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나중에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애들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이 있는데 지금부터 조금 설계를 하셔야, 내 아이의 적성에 맞는 걸 설계를 하셔야 고등학교까지 보입니다. 뭔가가 해야 될 것도 보이고 이렇게 이제 버려야 될 것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미리 조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중학교 생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5분 수업이라 말씀드렸고, 저희가 보통 8시 30분에 시작해서 8시 한 50분까지 아침 시간을 가지고 1교시를 9시에 시작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6교시까지 있는 날은 3시 10분쯤에 마치고, 그 다음 7교시까지 있는 날은 4시 한 5분에 마칩니다. 그러면 6교시 마친 날은 저렇게 해가지고 청소 종례하면 3시 반쯤 나오게 된다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머님들이 집에서 새끼줄을 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딱 학교에 가면은 이게 아마 단체 그 가정통신문으로도 나오겠지만은 총회에 가시면 책자로 나눠주거든요. 제가 제일 많은 일이 이거부터 보는 일입니다. 학부모가 되면은 이 학교는 언제 기말 중간고사를 치고 현장 체험을 언제 가는구나. 그 다음에 학부모 총회는 저때니까 저때 내가 시간을 비워야 되겠군. 내 아 됐고 지금 해외여행을 한 판 갈 긴데 저런 때는 피해가지고 예약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 아닙니까? 그래서 1학기 때 한 95일 정도 학교를 나옵니다. 총 한 190 이상만 90 이상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2학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딱 보고 중간 기말 딱 보고 아 겨울 방학을 저때 하는구나, 종업식 졸업식 저때 하는구나 보면은 190 해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2학기 때 또 올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진학 설명회라고 보통 있습니다. 1학기 때는 학부모 총회, 2학기 때는 진학 설명회. 진학 설명회는 3학년 학부모를 위한 설명회가 아닙니다. 어머님들도 내년에 가시면 1년 듣고 2년 듣고 계속 가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말을 알아듣지 처음 한 번 들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3학년 때 듣는 건 좀 늦다고 봅니다. 근데 곧 아가 원서를 써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평가 계획도 가정통신문이나 뭐나 다 안내가 됩니다. 그럼 보면은 이 학교가 우리 학교네 보니까 그러네. 중간고사 언제 치고 1학년은 1학기 때는 안 치는데 2학기 때 보니까 과목이 자습 국어, 자습 수학, 수학, 영어, 사회, 수학. 저 과학을 안 치네. 저런 것들 어머니 눈으로 확인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기말고사에 보니까네 사회 안 치고 과학이 들어가 있네. 이런 게 학교마다 틀릴 거 아닙니까? 이런 평가 계획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 듣기 평가 일정이 나와 있을 거고, 영어 듣기 평가일 때 됐고 어디 해외여행 가시고 이러면은 안 되시겠지. 허락도 아마 안 할 겁니다. 현장 체험학습 안 되게끔 규정이 적힌 학교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치고 나면은 이 재기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아이들 가급적 됐고 해외여행에 못 가게끔 학교마다 규정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시험을 칠 수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평가 계획 말고 과목마다 이제 1학기 때는 과정 중심 평가만 쭉 있겠죠. 자유학기제니까. 2학기 때 또 보고 이제 수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전공이 이제 수학이다 보니 지필평가를 치는데 중간고사에 18, 12, 30%가 지필평가에 반영되는구나. 근데 선택위는 객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18%, 저게 18% 맞나? 12. 그러니까 60%와 40% 그렇게 되는 거네요. 18, 12니까. 그러니까 서술형이 40%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중간 기말 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로서는 이 학교는 보니까 개념 확인 퀴즈를 갖다가 30, 비율이 30이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입체도형 프로젝트가 10 정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눈여겨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평가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40%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치? 기본적으로 학기 초에 해야 될 일입니다. 엄마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이제 가정통신문으로 가면. 그 다음 제가 또 중요시하는 거는 이거였습니다.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우리 학교는 도대체 교내상을, 학교사상을 뭐를 주지? 이제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저희 학교 건데 인성상, 이제 모범상 이런 것들은 자율 영역에 가산점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치?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동아리 영역에 가산점이 가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하고 잘 맞는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자기주도 학습, 이 계열로 해가지고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공교육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진학도 잘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애를 다 키워보니까 그게 그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지금 와보니까 저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내상을 한번 봐보시라고 얘기 꼭 드립니다. 그 다음 아까 중에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기초학력 보장급에 근거해서 아이들 학업 역량을 강화시키는 건 학교의 의무입니다. 책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월, 4월쯤 되면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및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나오는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결과 같은 게 다 학부모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걸 근거해서 학교마다 학습 도움닫기나 두드림 학교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아까 인강을 여 안에 넣어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1대1 붙어가지고 기초학력 향상반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래 멘토링을 하는 데도 있고 학습 동기 강화로서 자기주도 학습 캠프를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테라피라든지 학습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돌아가면서 가정통신문을 안내할 겁니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가 조금 부족하면은 괜히 사설에 가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어머님. 그렇죠? 그 다음 아까 바스 설명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그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인데 인강 개설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메이킹반, 창의 공작반, 푸드 테라피반 뭐 이런 거 학습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기초반들이 쫙 열려 있습니다. 희망 아이들. 근데 인원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설해서 무료로 학교마다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 이게 좀 부족하면 나는 과학반에 한번 신청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리드림 같은 경우에도 학교 예산을 받기 때문에 이건 저희 학교 그겁니다. 또래 멘토링제도 하고 자기주도 캠프도 하고 원예 또는 뭐 푸드 테라피도 해가지고 돈을 쓰는 학습 컨설팅 저게 굉장히 효과가 크더라고요. 또래 멘토링제하고. 그래서 저런 것들 프로그램들이 학교마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가정통신문이 오면 여사로 보지 말고 아 이게 학습 도움닫기나 두드림 학교 프로그램이구나. 우리 아들을 갖다 조금 넣어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요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강 쇼폼부터 해가지고 170차시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강을 갖다가 듣는 거는 좋은데 뭐든지 시작하면 끝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한 몇 차시 듣다가 끝내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랑 같이 맞춰가지고 인강이 코드에 맞다면 인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을 수 있게끔. 이 인강이 잘 되어 있는 게 기본반과 심화반 어떤 커리큘럼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봐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부와 관련된 것 말고 아이들이 예술체육이라든지 진로 특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교육청부터 지원 서포트가 옵니다. 그럼 학교에서 받으면 전부 다 가정통신문 해가지고 지원자를 받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자세히 안 보시더라고요. 아침 체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육상, 배드민턴, 뭐 새로운 스포츠 계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대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운동 좋아하는 아들 많다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은 이런 거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어머니께서 조금 방향성을 이끌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가 학교에 창체 동아리 말고 선생님과 몇 명의 아이들이 쭉 1년 내내 뭔가 운영하는 동아리들이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저도 오랜 기간 수학 돋보기만 해가지고 한 10여 명 이상을 데리고 뭐 체험 부스도 운영하고 이런 동아리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로 성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동아리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교내 방과후도 있지만은 대학 연계한 통합 방과후 학교라는 것도 또 안내문 나갑니다. 제가 지금 애가 지금 중1 들어온다면 저는 교회 통합 방과후 학교에 연결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뭔가를 하게 하고 싶습니다. 영재 수업도 있다 아닙니까? 영재 수업 하는 아이들은 또 하면 되는 기고. 그래서 교육청이나 각종 체험체나 고등학교 주간 어떤 진로 체험 뭐 쪽지가 날라오면은 내랑 코드가 맞는 거, 우리 아들은 코드랑 맞는 거 있으면 반드시 신청해서 무료로 이용하면서 계속 어떤 그런 역량들을 쌓아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장사님 말씀하셨는데 다모아 앱,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 앱 까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핸드폰에서 한번 보니까 저는 이제 삼성인데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저런 모양입니다. 부산 다모아 앱. 그러면은 가전통신문, 그 다음에 급식 이런 것들이 다 안내가 됩니다. 그럼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를 딱 들어가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요새는 초등학교는 그렇게 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중학교는 올 중순부터 교회 체험학습 나갈 때 옛날에 종이로 계획서 내고 갔다 와서 사진 한 판 찍어 붙여가지고 보고서 내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래 안 합니다. 나이스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 들어가서 계획서 딱 올리면 결제 라인 탁 타고 올라옵니다. 결제 돌아오고 나면 그 첨부 파일에 파일 하나 엄마 올려주면 또는 올려주면 결제 끝납니다. 그래서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 필요한 것 같습니다. 훨씬 편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꼭 깔아야 됩니다. 예, 아까 말했던 통합 방과후 학교. 네, 우리 보컬 배우고 싶다. 본격적으로 토요일마다 열립니다. 학기들 이게 한 학기 1학기 때 한 판 안내하고 2학기 때 한 판 안내 옵니다. 가정통신문으로. 나는 우리 학교 드럼 배우고 싶다. 또는 드럼 배우고 싶다. 이런 것들이 요 대학에 가면 너무나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데 돈 안 들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 3년 하면은 누구든지 전문가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놓치지 말고 어머님들 통합 방과후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쉴 새 없이 쭉 왔는데 약간 전문성을 어떤 키우기 위한 어떤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학교 생활이나 교육과정이라를 다 설명했습니다. 그럼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런 얘기를 쑥 돌아보니까 도대체 난 잘 못하겠다. 그러면 아까 강사님이 말씀하신 우리 자녀가 중학교 시절 길러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이 도대체 뭘까? 저는 이제 그 학교에 있는 교장이기도 하지만 아이를 키운 엄마 입장으로서 말한다면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존감하고 자기 주도성. 학교에 아픈 아이들이 많다 그랬다 아닙니까? 대부분이 100%가 자존감이 너무 땅에 떨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럼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왜 애들이 없을까? 생각해보니 너무나
칭찬을 받은 경험이나 사랑을 받은 경험이 가정에서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부족해요. 받기는 받아서나 부족해요. 그리고 자기 주도성, 왜 없을까? 아이들이 내 스스로 계획해서 뭔가를 끝까지 완수하는 역량들이 많이 모자라요. 성공의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계획 세워가지고 뭐 혼자 해본 게 없는 거죠. 어디 체험 활동한 장소로 온다면 엄마가 쪼르륵 태워줍니다. 거기까지, 입구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검색에 갈지도 몰라요. 청소해래도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엄마가 청소를 다 해주니까. 옷을 잊어버려도 그 자리에 가서 지 옷을 찾을 줄도 몰라요. 엄마한테 말하면 또 새로 사주니까. 지금 막 쌓여 있습니다. 안 찾아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가 아이들이 3년 동안만 키운다면은 고등학교 가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머님. 다 잘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아이들이 칭찬이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경험들을 3년 동안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거 하나라도 성공했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 찾아간 논차 갔다. 성공했다 아닙니까? 자전거를 탈 줄 몰랐는데 자전거를 탔는데 되더라. 사과를 깎으니까 나도 깎을 수 있더라. 이런 경험들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끝까지 완성하는 경험. 인강을 시작했으면 뭐든지 끝을 내야지. 중간에 아이만 때려치워보라 막. 시작하면은 어머니께서 어떻게 달래든지 간에 끝을 봐야지 아이가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래야지 뭔가 또 새로 계획하고 뭔가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나는 중학교 다녀도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역할이 많습니다. 많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아까 말했던 칭찬 구체적으로 하면 됩니다. 공중에 날리기 영혼도 없이 잘했네. 이거 안 됩니다, 어머님. 뭘 알아야 칭찬 구체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만족을 좀 하십시오. 어머님 아이들 잘하고 있습니다. 저 옆집에 철이는 이래다네. 니 도대체 뭐하노? 비교 안 됩니다. 그리고 안 온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왜 하십니까, 어머님? 걱정은 스스로에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버려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님의 그림자를 보고 자라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하는 언행이나 내가 하는 모습들이 위아가 그대로 본받는다는 생각으로 어머님, 아버님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3년간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믿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믿어 주십시오. 잘합니다. 네.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근데 방향성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고민할 때는 아직 아들이기 때문에 지가 말하는 게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같이 고민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방향성이 섭니다. 이런 역할들을 어머님, 아버님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3시 10분까지인데 정말로 딱 맞췄습니다. 마지막 시 한 편 드리고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다시 중학생에게.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버스를 놓칠 때가 있단다. 잘못한 일도 없이 버스를 놓치듯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단다. 그럴 때마다 아이야, 잊지 말아라. 다음에도 버스는 오고 그 다음에 오는 버스가 때로는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야,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너 자신임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중학교로 보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대천중학교 수석교사 김문선입니다. 바로 앞 교장 선생님께서는 단위 학교 안에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구성해서 아이들을 생활을 어떻게 적응시키고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면, 저는 아이들이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받는 수업은 도대체 어떤 수업을 받고 어떻게 수업을 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란 도대체 뭐고, 자유학기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그리고 자유학기의 수업은 어떻게 하고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이 순서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강의를 듣고 나서 어머님들께서 단위 학교에서 참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과 평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유학기라는 건 뭐냐 하면 아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죠. 자기 주도성.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은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지식이나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참여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참여 수업과 연계한 다양한 가정 중심 평가를 경험하면서 이런 자유학기 활동을 하게 되는 제도를 자유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바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 학기 동안 자유학기를 운영을 하고요. 거의 90% 이상의 학교가 1학년 1학기에 자유학기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학기의 영역은 수업 말고 주제 선택 활동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17주 기준으로 주 6시간 총 102시간을 운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어머님들께서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가 있으실 거예요. 두 개 영역에 주제 선택이란 도대체 뭐고 진로 탐색이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거기 교육과정 표를 보고 교장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국어에서 한 단위 내주고 수학에서 한 단위 내주고 했던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국어를 일주일에 5시간을 하는데 4시간만 국어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시간은 국어와 관련된 자유학기 수업을 하는 겁니다. 수학에서 1시간 내준다는 것은 일주일에 수학을 4시간을 하는데 4시간을 하지 않고 3시간은 수업을 하고 나머지 1시간은 자유학기 주제선택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주제선택 수업에서는 어떤 걸 하느냐 하면 아이들이 수학과 관련된 수학이라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요. 국어라면 국어 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생들의 어떤 흥미나 그리고 관심사를 반영한 여러 가지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게 주제선택 활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저희 학교에서 했던 프로그램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체험 수학이라든지 소설 쓰기라든지 아니면 코딩 또 디지털 기술과 역사반 등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험 수학은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계속 연산만 하고 문제 푸는 것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수학이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그 안에 숨겨진 여러 가지 수학적 원리들을 파악하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이들이 유치원 때 많이 다루었던 칠교놀이인데 이거를 색종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하는 모양을 만들거나 퀴즈를 푸는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의 사진은 스트링 아트라는 겁니다. 이 안에도 수학적인 원리가 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수학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직접 몸소 경험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보시면 수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는 라틴 방진이라는 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은 다양한 종이접기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실제 수업에서는 교과서를 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하는데 이 주제 선택 시간에는 교과서가 아니라 이 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직접 여러 가지 교환을 작성을 하셔서 아이들의 흥미에 맞게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을 주제 선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체험 수학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어 시간인데 국어와 연계해서 꿈꾸는 소설 쓰기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세히 좀 안 보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거냐 하면 책과 연계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설을 쓰기 전에 아이들이 다양한 소설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고 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뭐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나는 이 소설을 읽고 나선 이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사진을 줍니다. 이 사진을 보고 네가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볼래?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은 디지털 기술과 역사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라는 과목인데 디지털 기술이랑 융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주제 선택 시간에 다룹니다. 그래서 폴리커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요즘에는 학생들의 활동을 서로 이렇게 공유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공유를 하는 이런 활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과 미술을 융합해서 기술이라는 과목 안에 예술을 얹어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왼쪽 것은 아이들이 직접 보드게임을 만드는 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가정이랑 기술을 연합해서 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그러면 진로 탐색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머님들께서 제목을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시겠지만 학생들이 직접 자기의 적성을 파악하고 소질을 파악해서 나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해 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월 초에 거의 대부분 학년별로 다양한 진로 검사들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고 나면 검사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검사지는 전문가들이 학교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아이들 각자에 맞는 해설지 설명도 해 주십니다. 그런 활동뿐만이 아니고 수업과 연계해서 다양한 활동들도 하고 있는데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어떤 걸 했었느냐면 이 진로 탐색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내가 뭘 좋아하는가 나는 누군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은 나를 소개하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학기 초는 아이들끼리 서로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서 나를 소개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나의 장점과 단점을 직접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나의 머릿속은 지금 뭐로 가득 차 있는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의 인생 그래프를 완성해본 이런 활동들도 진로 탐색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지금 보여드린 예제가 거의 뭐 장점을 찾고 여러 가지 그냥 글만 쓰는 게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아이들의 몸을 쓰는 여러 가지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술과 연계했던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부분에서는 예술 파트는 조금 줄어들 것 같고요. 대신 실제 수업, 음악, 미술, 체육에서 이런 활동들은 계속 연계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카프라를 이용해서 만드는 이런 활동들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기타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기타를 배워가지고 하는 수업입니다. 이런 것들, 캘리그라피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시 교육청에서 이제 아이들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재를 개발을 해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요 교재를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내용을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제가 설명드린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 자신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미래를 직접 디자인해보는 굉장히 잘 개발된 교재가 있고 이 교재로 아이들이 진로 탐색 시간에 수업을 받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자유학기 주제 선택 그리고 진로 탐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자유학기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자유학기 수업은 제일 첫 출발이 어떤 거냐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입니다. 아이들이 수업이 좀 재미있어야 참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다양한 토의 토론 수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아까 수행평가에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하든지 아니면 교과 내 여러 가지 연계해서 융합, 연계행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업들을 통해서 아까 강조하셨던 아이들의 역량은 저절로 키워진다라는 거죠. 토의 토론 수업을 하면 서로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의사소통 역량과 문제 해결력은 당연히 키워지겠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뭔가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수업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역량이 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과목별로 수업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입니다. 국어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덧붙여지느냐 하면 문화, 문법 이런 게 덧붙여집니다. 제가 그냥 저희 학교에서 쓰고 있는 국어의 차례를 좀 찍어서 와봤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문학, 문법이 이 차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읽기, 자료 찾으면서 읽기, 예측하면서 읽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쓰기, 통일성 있게 쓰기.
그 다음에 보시면 표현하기. 표현하기는 말하기도 되겠죠. 그리고 뒷부분을 보시면 품사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아야 되고 어휘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 소통은 뭐냐 하면 배려하면서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국어 교과서 안에 이렇게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문학, 문법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한 단원입니다. 시를 읽고 아이들이 뭘 하느냐면 이 시에서 쓰인 비유랑 그 효과는 뭔지를 아이들이 찾는 거예요. 1번 비유 표현. 그 다음에 이 비유를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시를 가지고 이 시에서 상징하는 뜻과 상징 효과를 아이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자료를 찾으면서 아이들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창의 융합으로 미술과 함께 주제가 있는 시쓰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또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예제를 하나 들어왔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건 뭐냐 하면 광고랍니다. 광고인데 책을 무엇에 빗대어서 표현했는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생각한 의도를 추측해서 말해보자입니다. 그러면 이 광고를 보고 다양한 아이들의 표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이들이 스스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때랑 많이 다르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봄은 고양이로다라는 시를 보고 그 옆에 보시면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고양이의 모습에서 떠올린 봄의 느낌을 정리해보자. 그래서 아이가 시를 읽고 나서 이 고양이를 통해서 떠올린 봄의 느낌을 찾아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를 보시면 이 시에서 활용된 비유와 그 효과를 알아보자. 아이들이 직접 찾아야 되는 겁니다. 비단 이런 예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 국어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어머니들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아도 응답하라 1988 줄거리 중에 일부인데 이 글 속에 담겨져 있는 상징을 이해해보자. 이 어떤 상황인지 나옵니다. 덕선이란 정황이 서로 호감을 느끼는 사이인데 정한이는 친한 친구인 태기 덕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우정과 사랑 사이에 고민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분홍 셔츠를 선물하는 그 과정이 쫙 나옵니다. 그 글을 읽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덕선의 상황에서 분홍색 셔츠를 선물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줄에 가시면 모든 별로 소나기의 분홍 스웨터와 그 다음에 이 드라마의 분홍 셔츠처럼 특별한 뜻이 있어서 간직하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 조사해서 발표해보자. 이게 국어 교과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조금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으실 거예요. 그건 저랑 조금 이따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어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은행 문은 왜 안쪽에서 열릴까? 다음 광고를 보고 목적이 뭔지 예측해보자. 뭘 찾아보자. 선정해보자. 말해보자. 예측해보자. 써보자.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수업을 하고 나면 이제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아이들이 느낀 점을 그냥 책에만 쓰면 서로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들을 활용해서 자기의 느낀 점을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친구가 느낀 점들을 보고 아이들이 댓글을 달거나 평가하는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 지식에 따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글밥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업은 이제 선생님이 이런 과정으로 수업을 하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나의 경험을 떠올려보고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고 이렇게 들어갈 것들을 해보자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에듀테크 도구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직접 만든 글입니다. 본인의 소설집, 수필집을 이렇게 만드는 활동들도 하고 계십니다. 직접 아이가 그 에듀테크 도구들을 활용해서 그림과 그 다음에 글을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1학년 국어 시간에 하고요. 비단 1학년뿐만이 아니라 2학년, 3학년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시죠. 이런 수업을 한다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저는
딱 4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특히 첫 번째 듣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이에게 혹시 3가지 이상 심부름을 시켜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야야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집 아이는 내가 말한 대로 100% 3가지로 완벽하게 해낸다 하시는 어머니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그런 경험이 있다. 3가지로 완벽하진 않는데 뭔가 좀 허술했다. 좀 있으실 거고, 야는 3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하는 것 같다. 1개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있으실 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듣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앉아서 단 5분을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잘 듣지 못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아이들이 처음으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애가 씌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시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한참 했습니다. 얘들아, 자, 시험지는 총 3장이에요. 5페이지가 시험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1번부터 5번까지 답을 체크하는 선다형이라는 게 있고 막 그것도 설명을 제가 장황하게 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에게 시험지 3장과 OMR 카드 1장과 그 다음에 서술형 답안지 1장이 나갈 거야. 그림으로 제가 PPT를 또 만들어가지고 너무 애가 씌어가지고 OMR 카드는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한번 해봤잖아. 선우수령 평가 답안지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왜냐하면 그대로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아이들에게 실컷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문제고 이런 거. 그런데 조금 있다가 계속 혹시 질문이 있는 친구 선생님한테 지금 질문하세요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손을 막 듭니다. 선생님! 그래서 몇 문제라고요? 선생님! 시험지가 그러면 3장이면 5바닥이라고 하는데 안 맞는데요? 막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그래서 선생님 몇 장이 나간다고요? 답을 어디다가 쓰라고요? 제가 정말 저는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PPT까지 만들어가지고 예시를 들어서 정말 길게도 안 했습니다. 딱 10분 동안만 딱 잘 들어야 돼. 선생님이 지금부터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험 범위도 한 번 더 짚어줬어요. 그게 뭐가 빠진다? 다들 기억하고 있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좀 이따 그래서 그게 들어가? 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이렇게 좀 가만히 앉아서 귀담아 듣는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머님들께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조금 자주 뭔가 좀 시키시고 심부름도 좀 시키시고 엄마 들은 거 했니? 그 다음 내가 말하는 거를 아이가 내 말이라도 좀 귀담아 듣는 연습을 집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어머님한테 당부드리는 내용이고요. 사실 이 수업 사례들을 제가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이 기본 4가지가 되지 않으면 중학교에서는 그 어떤 교과도 학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중 있게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훈련을 좀 시켜서 아이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읽기입니다. 아이들이 문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긴 글을 못 읽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이제 시험 문제에 수행평가에 뭘 하고 뭘 하세요 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뭘 하세요만 합니다. 앞에 있는 하고는 안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채점해서 피드백을 해주면 막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 이거 맞잖아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애들이 맞잖아요. 근데 하고는 없어서 선생님이 감점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하고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보면 하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을 읽는데 잘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못 읽는 게 아니고 글을 읽어서 뭘 해라고 하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짧은 글이라도 아이들이 좀 많이 읽어서 문해력을 키우는 게 중학교 교과 학습에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쓰기입니다. 제가 채점을 하다가 해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 아이들이 맞춤법이 정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쓰는 아이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또박또박 맞춤법에 맞게 잘 쓸 수 있는 연습을 초등학교에 좀 해서 중학교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당부드리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말하기입니다. 아까 제가 아이들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들어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선생님! 이거 했는데 선생님! 진짜 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한 손으로 주거나 한 손으로 받거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른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는 것을 아이들이 연습하지 않고 중학교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또래들끼리 대화하는 연습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 네 가지는 저희가 짧은 시간에 아이들을 훈련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꼭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뭘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독서입니다. 독서.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은 큰일 났네. 책을 안 읽는데 하시지 마시고 가장 짧은 글부터 한 권씩 두 권씩 이렇게 방학 동안 좀 책 읽는 연습을 시키시면 좋겠는데 좀 막막하시잖아요.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도대체 어디서 빌리고. 그래서 저희 부산시에서 이 독서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도서 검색도 할 수 있고요. 추천 도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독후 활동을 둘러보게 해서 다양한 책 소개와 함께 아이들이 독후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 이 사이트를 참고로 하셔서 아이들의 어쨌든 책을 좀 많이 읽혀서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이런 훈련을 좀 시켜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담으로 저희가 이제 점심시간마다 선생님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충격을 받은 일이 어떤 선생님께서 학습지를 아이들에게 내주셨는데 거기에 학번 성명이라고 내주신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명의 아이들이 여자, 남자라고 씁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성명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과학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면 좌심실 우심방을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좌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오른쪽 왼쪽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밥 먹는 손이라고 할까? 그래서 밥 먹는 손을 들어봐라 했더니 왼손을 드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 앉아 계시는 체육 선생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양자 우양으로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희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호명하면 나와서 받아가세요 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호명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 때 시험 기간에도 아이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이고 한데 그 단어를 알지 못해서 주도적, 그 다음에 주체적 이런 말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아이들이 독서가 부족해서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독서가 부족했던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우리 아이들이 손에 쥐어져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번 겨울방학은 책과 함께 보내시면 어떨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네 가지만 다 되면 그 어떤 과목도 아이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업 사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영어는 영어로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전부 영어로 듣고 영어로 쓰고 영어로 읽고 영어로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국어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가 잘 되면 영어 과목은 자연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어떻게 저희가 수업을 하느냐면 아이들이 본인이 듣는 거는 영어 듣기 평가 아까 말씀을 하셨고 영어로 된 글을 읽고 자기 생각을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쓰는 것을 수업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영어로 쓰기 활동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이들의 이 영어 수준은 사실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영어 교육을 많이 받아와서 그런지.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의 생각을 쓰는 부분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 덧붙이자면
아이와 함께 대화를 좀 많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이 아이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 파악이 되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쓰는 단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를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와 대화를 좀 많이 나누시고 그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게 나중에 중학교 2학년에 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도 훨씬 덜 힘드실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다자녀거든요. 지금 사춘기를 심하게 겪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아들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쌍둥이입니다. 근데 이제 쌍둥이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집에 가면 애들이랑 막 말을 좀 많이 하거든요. 무조건 와봐. 엄마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얘기를 하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지금 사춘기를 엄마가 말하는 게 너무 듣기 싫은데 계속 와봐 하고 들으면 그냥 앉아서 듣습니다. 예라고 대답은 하지만 그냥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힘드셨겠네요 이라고 그냥 가지만 걔도 이제 저하고 계속 이제 그런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주변에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중학교 2학년인데 앉아서 엄마 말을 듣는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와 이렇게 계속 유대관계를 쌓아 나가시면 자기 말은 잘 안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이제 자기가 힘든 것도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칭찬과 격려와 함께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좀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수학입니다. 제가 앞서 막 국어와 관련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제 전공이 국어일 거라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수학입니다. 아마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창 시절에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뭐였나 물어보면 수학이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해마다 수학 첫 시간이 되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에게 수학이란 뭐다?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이다. 밑줄을 그어놓고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써보라고 하거든요. 중학교 1학년 어느 학생입니다. 나에게 수학은 야채다. 왜냐하면 야채는 우리 몸에 필요한데 내가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친구 볼게요. 왼수다. 왜냐하면 나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그 다음부터 심각해집니다. 나에게 수학이란 암덩어리다. 왜냐하면 풀어도 계속해서 해결 못할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보시면 나에게 수학이란 돌이다. 왜냐하면 무거운 짐이기 때문이다. 첫 시간에 제가 30명, 한 반에 30명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5반을 들어가거든요. 이 아이들하고 첫 시간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받았는데 제가 들어가는 거의 모든 반의 30명 학생 중에서 27명이 이렇게 수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수학이 싫니? 라고 물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문제만 많이 풀었어요. 땡땡 수학이 너무 하기 싫어요. 땡땡땡 수학이 너무 하기 싫어요. 엄마가 계속 수학학원은 못 끊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뭐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와 함께 하는 그리고 여기 뭐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수학 선생님들은 어떤 게 고민이냐 하면 이렇게 싫어하는 수학을 아이들이 좀 재밌어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수학을 도대체 왜 배우는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도대체 실생활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첫 시간에는 모둠 활동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좀 서로 종이탑을 쌓으면서 저는 무조건 모둠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둠끼리 협업 활동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1학년 수학 교과서의 차례입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단원이 수와 연산, 그리고 문자와 식, 그래프, 도형, 통계입니다. 수와 연산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겹도록 한 겁니다. 한 자릿수 더하고 빼고 곱하기 나누고 두 자릿수 더하기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러다가 분수도 나오고 소수도 나오고 세 자릿수도 나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중학교에 왔더니 음수가 나오고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루트가 나오고
그래서 이 수화 연산은 초등학교 때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단원보다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문자라는 게 나옵니다. 이때부터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래프라는 것을 배우고 그다음에 도형, 그다음에 통계 이런 단원들을 배우는데 이 교과서 안의 내용도 그렇고 저희의 초점은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계산을 완벽하게 하는 거 1차 방정식의 해를 완벽하게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수라는 것을 왜 배우는지 그다음에 소인수분해라는 게 나오는데 소인수분해는 왜 하는지 그 다음에 이 그래프라는 것은 도대체 배워서 뭘 하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문제만 풀어라고 하면 아이들이 너무 재미없어 하기 때문에 정수와 유리수, 사칙 연산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모든 별로 협업을 해서 다양한 수학 시계를 만들어 보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1차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고 1차 방정식을 풀기는 푸는데 해들끼리 이렇게 도미노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훨씬 재미있게 풀 수 있겠죠. 이런 활동을 하거나 도형을 배우고 나면 이제 합동이라는 거,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만드는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데스모스라는 프로그램인데 실시간으로 학생이 어떤 답을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파악할 수 있고 이 유신이가 이렇게 말을 했네. 그래서 유신이의 답을 보고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라고 선생님의 생각을 즉시 말해주는 이런 피드백도 수업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다각형들을 종이로 이렇게 오려 붙였지만 지금은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이런 테셀레이션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례 그래프를 배우고 나면 이 정비례 그래프는 예전에는 저희가 모는 종이에 자로 이렇게 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여러 가지 에듀테크 도구들도 다 그립니다. 이 그래프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그래프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래프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래프를 잘 해석하는 게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는 것은 이렇게 거의 대부분 에듀테크 도구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 속에서 테셀레이션을 직접 아이들이 찾아보고 이와 관련된 직업도 찾아보는 이런 활동들을 수업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통계 단원을 배우고 나서 아이들이 제가 주제를 정해줬거든요. 주제는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주제를 하나 찾아가지고 그와 관련된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앞으로 부산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이렇게 모둠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이 아이들은 부산의 인구수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통계청이나 여러 가지 사이트에 들어가면 부산이 이제 인구수가 어떻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들을 아이들이 직접 제시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 아이는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선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이 줄어들면 부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노동력이 없어지니까 부산의 발전이 뒤처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이는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구가 감소를 하다가 보면 부산은 노인과 바다의 도시가 될 거다. 그리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겠다. 그리고 인구수가 이렇게 줄어든다면 부산은 광역시로서의 그것을 상실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는 이런 프로젝트 수업도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부산시 교육청에서 이 아이들의 뭔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수업을 구상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느냐면 질문하는 수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는 강의식 수업을 많이 했고 지금도 덜어는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 하나부터 열까지 선생님이 강의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선생님은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아이들끼리 토의 토론을 하게 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제일 첫 시간에 배우는 게 뭐냐 하면 소인수분해거든요. 이때 학습 목표는 소인수분해의 뜻을 알고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면 소인수가 뭔지 알아야 되고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지 않고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는 것을 간단히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자연수는 소수들만의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옛날에 인도의 어떤 왕이 쌀 포대를 싣고 가다가 이 쌀 포대에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쌀이 줄줄줄 새니까 지나가던 어떤 소녀가 치마폭에 그 떨어진 쌀들을 주워서 왕에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왕이 너 참 기특하구나. 너의 소원은 뭐니? 라고 했더니 이 소녀가 뭐라고 했냐면 첫째 날은 쌀을 한 톨 주시고 둘째 날은 쌀을 2톨을 주시고 셋째 날은 어제 받은 쌀의 2배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글을 이제 읽어주고 나서 한 달 뒤에 이 소녀가 받은 쌀은 얼마가 될까? 이런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의견을 물었죠. 만약에 왕이 네가 소녀라면 왕이 너에게 소원을 묻는다면 너희들은 뭐라고 답할 것 같니?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쌀 10억 가마를 주세요. 몇 가마를 주세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네가 받은 10억 가마랑 이 소녀가 받은 쌀량을 비교해보자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데 처음에 그냥 간단한 수로 시작을 하지만 아이들에게 사실 익숙한 것은 10이죠. 10을 2번 곱하면 100이 되고 3번 곱하면 1000이 되고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이런 걸 묻습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읽지? 그럼 애들이 일십 백천만 하다가 포기합니다. 헤헤 선생님.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위들을 한번 찾아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십 백천만 이게 다일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검은색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단위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업을 했는데 사실 아이들은 항아사나 아승기,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라는 게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네요 하고 넘어갔는데 얼마 전 아니죠. 이걸 배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에 배우 차은우가 나왔었대요. 그런데 그 차은우의 퀴즈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다음 중 가장 큰 수를 고르시오. 1번 아승기, 2번 나유타, 3번 불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이들은 그걸 맞춘 거예요. 근데 차은우가 틀렸나 봐요. 그 다음날 아이들이 수학 실문을 세게 열고 들어옵니다. 선생님! 어제 유퀴즈 온 더 블럭 보셨어요? 아니 선생님 텔레비전 안 보는데 거기 차은우가 나왔는데요. 이 퀴즈가 우리 배운 그거 있죠 선생님? 아승기, 이승기인가? 이러면서 그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와, 그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는데 차은우가 틀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이 아이들이 너무 웃겼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차은우는 이런 걸 안 배웠나 봐요. 수학 시간에 10의 거듭제곱 이런 거 하면 이거 탁 나와야 되는데 안 배웠나 봐요 하면서 애들이 너무 뿌듯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다시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 거듭제곱을 배우느냐 하면 이 거듭제곱은 수를 인수분해를 어떤 주어진 자연수를 소수들만의 곱으로 표현하는데 이 거듭제곱의 또 위력이 굉장하다는 것도 아이들이 동시에 배우고 이 소수라는 부분은 사실 암호학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랑 연결을 시켜서 실생활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애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두께가 0.1mm인 종이를 몇 번 접으면 달나라까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계산하기가 힘들어 보이지만 아이들이 해냅니다. 이게 몇 번 접느냐 하면 그 예측을 저희가 해보거든요. 몇 번까지 접을까? 그럼 아이들이 한 1억 번요, 1000번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계산을 해보면 42번만 접으면 달나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제곱의 위력을 아이들이 느끼고 좀 소외되는 아이들은 이렇게 보석맵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궁금한 것들을 모두먼끼리 써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는 이런 활동들을 수학 시간에 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이들이 소인수 분해를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인수 분해를 사실은 기계적으로 하면서도 아이들이 소인수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소인수 분해는 잘하는데 소수가 뭔지도 모르고 합성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소인수 분해는 하는 거예요. 1차 방정식이 뭔지는 모르는데 1차 방정식의 해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학교 수업은 아이들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게 뭐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파악하는 유형으로 수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은 이것을 단순히 수업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까지 적용한 내용입니다.
제가 글씨를 잘 쓰는 친구들을 몇 명 데리고 왔고요. 이 친구들은 참 잘 썼죠. 그 다음 맨 마지막 친구는 혹시 뭐라고 쓰는지 잘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쓰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글뿐만이 아니고 숫자도 아이들이 참 잘 못 씁니다. 그래서 선우수능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숫자도 좀 잘 쓰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볼게요. 수학은 아이들이 뭘 준비해야 될까요? 계속 땡땡 수학, 땡땡땡 수학의 연산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산 과정이 틀리지 않는 거. 그런데 그 이전에 뭐가 돼야 되느냐면 개념을 확실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개념을 알고 문제를 푸는 건지 개념을 모르고 기계적으로 푸는 건지 파악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학은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수학을 하게 될 거고 가장 아까 보셨겠지만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지만 또 가장 잘하고 싶은 과목이 수학이기도 합니다.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지만 수학 시험 점수를 잘 받았을 때 제일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되고 싶은 마음은 부모님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수학의 개념을 익히는 것에 좀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에서 하는 국어, 영어, 수학 수업을 소개를 해드렸고 2, 3학년이 되면 수업 방식이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2, 3학년이 되어도 이런 수업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랑 관련해서 저희가 융합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아이들끼리 모둠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생활과 연계된 다양한 자료들을 조사해서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발표하기도 하고 전부 아이들이 만든 자료들입니다. 그 다음에 부등식은 어디에 쓰일까 궁금하잖아요. 실생활에 보면 이렇게 TV 프로그램 제안이나 아니면 5만 원 이상 사은품 주는 거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다 찾습니다. 그다음에 몇 명 이상 되면 할인해준다. 교통표지판, 미세먼지 농도 이런 것들이 다 쓰이더라. 그러면 1차 함수에 배우는 기울기는 어디에 쓰일까?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경사로 사진을 다 찍습니다. 그리고 얘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옮기면 기울기가 얼마인지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걸 했느냐 하면 건축법상에 장애인들을 위한 기울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아이들이 다 찾은 내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보도에서 그리고 주차장에서 다양한 곳에서 이 기울기 규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아이들이 찾고 그래서 우리가 다닐 때는 불편하지만 이런 경사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네 라를 아이들이 직접 몸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했었느냐 하면 삼각형 외심 내심을 배우는데 아이들이 이거를 도대체 실생활에 어디에 쓰여요? 저희가 작년에 부산 엑스포 유치가 굉장히 큰 관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해상도시를 짓는다면 그 옆에 해상도시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해상도시를 짓는다면 어떤 시설들이 필요할까? 그리고 우리 집이랑 가장 균등하게 그런 시설들을 배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프로젝트 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이들이 만든 모습이고요. 해상도시를 검색하면 이렇게 다양한 모양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 같습니다. 마트, 병원,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뭘까요? 저는 PC방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놀랍죠.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해상도시가 지어지면 학교가 없으면 너무 좋지 않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니요 선생님. 그러면서 정말 아이들이 쓴 겁니다. 학교는 기본적인 배움과 사회생활을 가장 먼저 배우는 중요한 기간이라서 해상도시가 되더라도 배움은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아이들이 진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기관들이 우리 집이랑 공평하게 이렇게 위치하려면 삼각형의 외심을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했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서로 패들렛을 공유하는 이런 수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 대피 안내 동영상을 직접 아이들이 만들거든요.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선생님 수업은 제가 재미있어서 계속 가지고 오는데 달의 위상 수업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아이들이 달만 보이면 사진을 무조건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면 아이들이 보는 달을 보는 날이 다 다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지금 달 모양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찍은 사진으로 달의 위상 수업을 하십니다. 직접 아이들이 참여하는 수업이죠. 저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직접 전기 회로를 만드는 이런 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역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선생님이 역사 사실을 그냥 말씀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만약에 백성의 입장에서 농민 봉기에 대해서 수업을 받고 나서 백성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직접 청원문을 써보자.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쓴 청원문을 보고 서로가 서로의 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서민 문화 상품을 너희들이 만약에 기획한다면 어떤 걸 만들래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바코드까지 붙여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 평가는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지필평가, 수행평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1학기는 수행평가로 이루어지고 있고 2학기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합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는 ABCD가 나가지 않고 이렇게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활동한 내용들이 글로 표현이 되어 나가고요. 그리고 2학기 때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합쳐서 A, B, C, D, E로 나갑니다. 보시면 기말고사 한번 선우수량 40% 이상 치고요. 이 잠깐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필평가가 60%입니다. 이 아이가 70점을 받았어요. 그럼 이 아이는 몇 점으로 환산이 되느냐 하면 70점에 60%니까 42점으로 환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행평가 2개를 칩니다. 하나는 수학신문 만들기가 20%, 또 다른 하나는 통계보고서 작성하기가 20%입니다. 이 친구는 수학신문을 90점을 받았어요. 20%가 들어갑니다. 그럼 몇 점으로 환산이 될까요? 18점이겠죠. 그 다음에 통계보고서 작성하기는 아이가 100점을 받았습니다. 20%가 환산이 되거든요. 그럼 얘는 몇 점으로 될까요? 20점이 되겠죠. 그래서 기말고사 70점이 42점, 수행평가 첫 번째 90점이 18점, 두 번째 수행평가 100점이 20점으로 환산돼서 다 더하면 이 아이는 80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아이는 지필평가를 70점을 받았지만 전체 다 합하면 80점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성적은 B입니다. 이렇게 성적이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기 말에 A, B, C, D, E에서 A는 90점 이상, B는 80점 이상인데 그 B가 지필평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행평가까지 같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어머님들께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봤고요. 아이가 도대체 말을 안 한다. 시험 기간이 언젠지 모르겠다. 아까 학교 알림이, 그리고 요즘에는 가정통신문 앱이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요 앱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순히 아이들의 평가를 그냥 점수만 매기는데 끝나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양한 평가를 피드백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짧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유학기 기록은 이렇게 아이가 한 활동을 위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아까 학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연구사님께서 다 말씀을 해서 이렇게 제가 그냥 복습 차원에서 넣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저희가 학창시절에 받았던 수업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수업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이런 다양한 활동 중에도 굉장히 좋은 추억들이 많이 생기고 그 추억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아까 이제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강조를 하셨지만 아이들은 저희가 살다가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을 겪을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아주 좋은 추억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곡차곡 쌓인 추억들이 나중에 이 아이가 힘든 일을 겪을 때 그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저희 선생님들도 교과 시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